한국 탄약고가 텅 비었다고 미 국방부 장성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군의 탄약 소진 보고서를 두고 벌어진 일이었죠. 하지만 직접 확인하러 간 미국 최고의 군수 분석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진짜 모습 앞에서 미국은 자국의 군사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떤 준비를 해왔던 걸까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시청 전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윌리엄 하이덴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28년간 군수 체계를 분석해온 책임자죠.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당시 전선의 모든 탄약 흐름을 추적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데이터로 전쟁을 읽고 숫자로 승패를 예측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 군사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 그저 미국의 기준에 비춰 평가하면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선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이요? 물론 동맹국이지만 군사력 규모로 보면 중간급 국가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2023년 5월 17일 버지니아주 알린턴에 있는 국방부청사 4층 제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이메일함을 확인하는데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올라온 보고서 한 통이 눈에 띄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반도 작전 지속능력 평가 보고서. 클릭해서 열어보는 순간 이상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군 탄약 소진율 임계점 도달. 현 비축량으로는 고강도 분쟁 시 7일 이내 고갈 가능성.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이 탄약이 부족하다고요? 한국군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탄약 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할 리가 없었어요. 오전 10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합참 군수국장인 톰슨 장군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담당 분석관들이 모두 모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톰슨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이덴 박사, 이 보고서 보셨죠? 한국이 탄약이 모자라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데이터만 봐서는 이상합니다. 한국은 매년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탄약 구매에 쓰고 있거든요. 갑자기 소진율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한 대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마 한국군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너무 많이 보냈나 보죠. 자기들 쓸 것도 없으면서 지원부터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이 보고서에는 우리가 모르는 맥락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국군 군수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어요. 지난 10년간의 탄약 구매 기록, 생산량, 수출입 내역을 모두 꺼냈습니다. 숫자를 들여다보면 진실이 보인다는 게 제 신념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포탄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수출도 하면서 자국 비축도 늘리고 있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임계점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까요? 저는 동료 분석관인 제니퍼에게 물었습니다. 제니퍼, 한국군 탄약고 관련 위성 정보 있어요?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탄약고 위치를 거의 공개하지 않아요. 동맹국인 우리에게도 일부만 알려주죠. 대부분 지하에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규모는 저희도 몰라요. 지하요? 네, 산속 깊이 파놓았다고 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해서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대체 얼마나 많은 탄약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동맹국인 우리에게조차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보고서를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임계점 도달이라는 문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해야겠다고요. 보고서를 작성한 인도태평양 사령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와이 희검기지 군수부입니까? 저는 국방부 본부의 하이덴 박사입니다. 최근 올라온 한국군 탄약 관련 보고서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박사님, 그 보고서 말씀이시군요. 저희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공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었거든요. 제한적이라뇨? 네, 지상시설 일부만 보여주고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불완전한 데이터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한국의 실제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이 건은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톰슨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이덴 박사. 당신이 직접 가세요. 한국군과 협의해서 탄약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오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28년 군수분석 경력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여정이 시작된 거죠. 한국 방문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만약 동맹국인 한국이 정말로 탄약 부족 상태라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작전 계획 전체를 수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일주일 동안 한국군 관련 자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과거 한미연합훈련 보고서, 무기 이전 기록, 합동군수회의록까지 전부 검토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군은 자주포 숫자, 전차 대수, 병력 규모 같은 건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탄약고 위치와 용량에 관해서는 극도로 조심스러웠어요. 제공된 자료를 보면 전체 그림의 30%도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료 분석관 마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하이덴 박사, 한국군 자료 분석해봤는데요. 이거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보세요. 한국군 포병여단 화력투사량 데이터는 있는데 정작 그 포탄을 어디서 공급받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미군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화력을 유지하려면 최소 50개 이상의 대형 탄약고가 필요한데 한국군 자료에는 고작 12개 시설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K9 자주포는 3,300문이었어요. 이 자주포들이 하루 평균 100발씩만 쏴도 33만 발이 필요했죠. 일주일이면 231만 발입니다. 그런데 한국군 자료에 나온 지상 탄약고 용량을 다 합쳐봐야 50만 발 정도였어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이틀치 분량밖에 안 되는 탄약고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한다는 걸까요? 저는 한국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를 통해 공식 문서로 보냈죠. 지하 탄약 저장 시설 현황 및 용량 정보 제공 요청. 사흘 후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명의의 공문이었는데 내용은 짧았어요. 미 합중국 국방부 귀하. 요청하신 세부 정보는 작전 부안상 서면으로 제공이 어렵습니다. 현장 방문 시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아니, 숨긴다기보다는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죠. 출국 전날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고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탄약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해야 할 사안이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저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비축량이 실제로 감소했을 가능성. 둘째, 한국군 자체 소모가 예상보다 많을 가능성. 셋째, 데이터 오류일 가능성.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았어요. 한국은 계속 포탄을 생산하고 있었고 수출도 늘리고 있었거든요. 비축량이 줄어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밤 8하루씩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출장은 좀 특이할 것 같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냥 탄약고 몇 개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한국은 동맹국인 우리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은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함께 간 동료는 미 육군 포병 담당 대령인 제임스 코너였어요. 그는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겪은 베테랑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전 이번 출장이 시간 낭비라고 봐요. 한국이 탄약이 부족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서류상 오류일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3년 5월 29일 오후 4시였죠. 입국장을 나서는데 한국군 장교 2명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이덴 박사님, 코노 대령님,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군 군수사령부 작전과장 김성훈 대령입니다. 김 대령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군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갑자기 한국 기자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박사님, 포방부 실사오로 오신 겁니까? 저는 멈칫했습니다. 포방부? 그게 뭐지? 저는 김대령을 쳐다봤어요. 김대령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포병 방어부대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탄약과 화력을 첨가하는 부대를 그렇게 부르죠. 국민들 사이에선 그냥 화력부라고도 합니다. 화력부요? 네, 한국 사람들은 포병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니까요.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력을 자랑하는 문화라니. 미국도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특정 병과를 국민이 애칭으로 부르진 않거든요. 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많았어요. 도시 주변을 산이 둘러싸고 있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에요. 탄약을 숨기기엔 완벽한 환경이었죠. 저는 김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김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우선 경기도에 있는 지상시설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박사님께서 판단하신 후 결정하시죠. 판단이요? 네, 더 보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투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지금 보여줄 건 예고편이고 진짜는 따로 있다 는 뉘앙스였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군 포병력 관련 논문을 다시 읽으면서 정리했죠. K9 자주포 3,300문, 세계 4위 규모, 사거리 40km, 분당 6발 발사 가능. 숫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아직 몰랐죠.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알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게 될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다음날 아침 10시 호텔 로비에서 김대령을 만났습니다. 함께 온 코노 대령도 있었죠. 우리는 군용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오늘 방문하실 곳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제305 탄약고입니다. 지상시설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곳이죠. 차는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까요?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도착했어요. 검문소를 2번 통과하고 나서야 탄약고 입구가 보였습니다. 철조망과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신분증을 확인받고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했습니다. 한국군의 안전 규정이었죠. 탄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은 직사각형 건물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각 건물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고 트럭들이 오가며 탄약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주로 155mm 포탄을 보관합니다. 총 용량은 약 5만 발 정도입니다. 저는 건물 안을 둘러봤습니다. 나무 팔레트 위에 포탄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거기서 정연했지만 규모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코노 대령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이 정도면 미군 기준으로 한 달도 못 버텨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만 발은 K9 자주포 3,300문이 이틀이면 다 쏴버릴 양이었어요. 저는 김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이런 시설이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김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공개 가능한 시설은 12개입니다. 공개 가능한 시설이요? 네. 그 말투가 묘했어요. 공개 가능한 시설이 12개라는 건 공개 불가능한 시설도 있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2시간 동안 그곳을 둘러봤습니다. 보관 체계, 출고 절차, 안전 관리 시스템 등을 확인했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었지만 저는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보고해야 했어요. 한국의 탄약 비축은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라고요. 이 정도 규모로는 고강도 전쟁을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군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한국군 장교 몇 명이 함께했죠. 식사를 하면서 한 젊은 소련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저희 시설이 미국 기준에는 못 미치죠? 저는 예의상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규모가 좀 작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소련이 옆 대령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뭔가 재미있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식사 후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호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한국군이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김 대령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더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요. 가능하다면 지하시설도 보고 싶습니다.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다른 곳을 보여드리죠. 다른 곳이요? 네, 오늘 보신 건 외곽 지원 시설입니다.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외곽? 그럼 중심 시설은 따로 있다는 뜻인가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코너 대련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 생각엔 한국이 우릴 속이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만 보여주고 진짜는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속인다기보다는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청하기 전까지는요. 그럼 왜 처음부터 진짜를 안 보여준 거죠? 아마도 시험하는 거겠죠?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확인하러 온 건지요. 저는 맞는 추측을 한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국방부에 중간보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일치차 조사 결과 공개된 지상시설은 예상보다 규모가 작음. 하지만 한국 측에서 추가 시설 방문 가능성 시사. 내일 일정 변경 예정. 지하시설 확인 필요. 밤 10시. 김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내일 새벽 6시에 출발합니다. 편한 복장으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카메라와 휴대전화는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보안 때문인가요? 네, 내일 가실 곳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특별히 국방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진짜를 보게 되는구나. 잠들기 전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 아니, 숨긴 게 아니라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 불빛 너머로 산들이 검은 실루엣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산들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걸요. 한국이 70년간 준비해온 무언가가요.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죠. 제가 보게 될 것이 제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 5시 3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김대령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대령님. 그럼 출발하죠. 오늘은 좀 멀리 갑니다. 강원도 지역입니다. 차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계속 나타났죠. 한국은 정말 산이 많은 나라였어요.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은 돼 있었지만 급커브가 많았어요.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헌병들이 차를 세우고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김대련이 서류를 보여주자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10분 더 가니 두 번째 검문소였습니다. 이번엔 무장한 병사들이 더 많았어요. 차량 하부까지 검사했습니다. 보안이 삼엄하네요. 김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한국군 내부에서도 허가받은 인원만 들어올 수 있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산 비탈에 붙어 있었어요. 그 옆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시원한 산바람이 불었습니다.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새소리만 들렸어요. 여기가 어디죠? 407빕 지하 탄약고입니다. 1980년대에 건설됐죠.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은 터널처럼 어두웠어요. 우리는 헬멧에 랜턴을 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널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트럭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벽은 화강암을 그대로 드러낸 채였고 천장에는 조명이 줄지어 달려 있었습니다. 50m쯤 걸어 들어가니 공간이 확 넓어졌습니다. 거대한 홀이 나타났죠. 축구장 2개 크기는 됐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 높이가 10m는 넘어 보였고 벽면을 따라 포탄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포탄입니까? 네, 155mm 포탄입니다. 이 구역에만 약 12만 발이 있습니다. 12만 발. 어제 본 지상 탄약고의 2배가 넘는 양이 한 곳에 있었어요. 김대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시설은 총 5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첫 번째 구역이고요. 5개요? 네, 각 구역은 방화문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 구역에 화재가 나도 다른 구역은 안전하죠? 우리는 두 번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방화문을 지나니 또 다른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여기도 포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코너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맙소사. 이건 미군 기준으로 4개 사단이 쓸 양인데요. 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25만 발은 됐어요. 그런데 아직 3개 구역이 더 남아 있었죠. 세 번째 구역에는 특이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와 자동 분류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뭡니까? 포탄 자동 출고 시스템입니다. 전시에는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컨베이어로 바로 트럭에 실을 수 있죠. 시간당 1200발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미군도 대부분의 탄약고에서 수작업으로 포탄을 옮기는데 한국은 이미 자동화를 구현해 놓은 거예요. 네 번째 구역은 더 놀라웠습니다. 여기는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어요. 디지털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온도 14도, 습도 55%로 유지됩니다. 포탄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서죠. 김대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어요. 최첨단 군수시설이었죠. 다섯 번째 구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 구역에는 포탄뿐 아니라 로켓탄과 유도무기들도 보관돼 있었어요. 이 시설 전체에 몇 발이나 있습니까? 김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약 80만 발 정도입니다. 80만 발. 저는 어제 본 5만 발짜리 탄약고를 떠올렸습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시설을 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코노 대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우리가 아는 한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생각도 그래요. 김 대령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점심 드시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더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시설이 또 있습니까? 김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요. 얼마나 많이요? 그건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서쪽으로 향했어요. 또 다른 산악지대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만약 한국이 이런 시설을 10개만 갖고 있어도 800만 발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임계점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대령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군은 이런 지하시설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 대령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사님께서 일주일만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대략적인 규모는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 저는 원래 3일 일정으로 왔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정 연장 요청. 한국의 실제 능력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 필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승인됨. 필요한 만큼 시간을 써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 산들 속에 대체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8년간 믿어온 데이터가 틀렸다는 걸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이미 4곳의 지하 탄약고를 방문했습니다. 각각의 시설이 첫날 본 것만큼이나 거대했어요. 제 머릿속 계산기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죠. 그날 아침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특별한 곳이요? 네, 지금까지 보신 건 사실 중급 규모의 시설들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급 규모라고요? 80만 발씩 보관된 시설이 중급이라뇨. 차는 이번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이라고 했어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더욱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검문을 3번이나 통과했어요. 마지막 검문소에선 지문 인식까지 했습니다. 보안 수준이 전혀 달랐죠. 산 중턱쯤에 차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탄약고 입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김 대령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바위 사이에 회색 철문이 거의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었어요. 미장이 완벽했습니다. 저게 입구입니까? 네, 오메가 3호 시설입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은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전동 카트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터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5분, 10분, 15분 끝없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깊이 들어간 걸까요? 여기 산 전체가 탄약고입니까? 김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합니다. 이 산은 화강암 지대라 안반이 튼튼하죠. 북한의 장사정포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카트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내려서 거대한 방화문 앞에 섰어요. 보안 코드를 입력하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아니, 공간이라기보다는 지하 도시에 가까웠습니다. 천장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높았고 사방으로 통로가 뻗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오메가 3호는 우리 군 최대 규모 시설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부터 30년에 걸쳐 건설했죠. 포탄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포탄 상자들이 10m 높이로 쌓여 있었어요. 그게 수백 미터씩 이어졌습니다. 코노 대령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한나라가 이런 걸 만들다니. 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설은 16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각 구역이 독립적으로 작동하죠. 온도 조절, 습도 관리, 자동 출고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저는 계속 계산했어요. 한 구역에 약 15만 발, 16개 구역이면 240만 발, 한 시설에 240만 발이요. 대령님, 이런 시설이 또 있습니까? 김 대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몇 개나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전국에 비슷한 규모의 시설이 여럿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나 강한 나라였어요. 점심은 시설 내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네, 이 지하 시설 안에 식당이 있었어요. 아니, 식당뿐 아니라 사무실, 숙소, 통신실까지 있었습니다. 전시에는 여기서 근무하는 병력이 한 달 이상밖에 안 나가도 됩니다. 한 젊은 대위가 설명했어요. 저는 점점 더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탄약고가 아니라 지하 요새였어요. 식사 후 김 대령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시설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방사능 방호구역이라고 했어요. 왜 방사능 방호가 필요한가요? 북한이 핵무기를 쓸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이곳은 핵 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핵전쟁까지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시설이 단순히 포탄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 구역에는 유도무기와 정밀 타격 무기들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우리가 독자 개발한 무기들이죠.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 저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시설에 나왔습니다. 햇빛을 보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코노 대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 지금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저도요. 28년간 군수 분석을 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시설들을 정리했어요. 제305, 탄약고 5만 발, 제472, 지하 탄약고 80만 발, 제683, 시설 75만 발, 제921, 시설 90만 발, 오메가3호 240만 발, 총합 490만 발. 그런데 김대령 말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대령님, 한국군 전체 비축량이 얼마나 됩니까? 김대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식 수치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보신 건 전체의 일부입니다. 일부. 저는 그 단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방부 군수국장과 합참작전부장에게 보낼 문서였죠. 한국군 탄약 비축 실태 긴급 보고. 기존 추정치는 완전히 잘못됨.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탄약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화로운 도시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평화로운 풍경 아래 산속 깊은 곳에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는 거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하이덴 박사, 방금 보고서 봤습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까? 네, 장군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한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 한국은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 걸까?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28년간 배우고 분석했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김대령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포병 부대를 방문하시겠습니까? 탄약고가 아니라 부대를요? 네, 탄약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우리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포병여단으로 향했습니다. 비무장지대와 가까운 곳이었죠. 부대에 도착하자
K9 자주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실물을 보니 생각보다 컸어요. 높이가 3m는 넘어 보였습니다. 여단장인 김준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이덴 박사님. 저희 부대는 K9 54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4문이요? 네, 한 개 여단 기준입니다. 전국에는 이런 여단이 여럿 있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K9 자주포 3,300문을 54문으로 나누면 약 61개 여단. 엄청난 숫자였어요. 김준장이 자주포 한 대로 안내했습니다. 직접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저는 사다리를 타고 포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내부를 보니 복잡한 전자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이 자주포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준하고 발사하죠. 한 명의 사수가 조종합니다. 한 명이요? 네, 미국 팔라딘 자주포는 4명이 필요하지만 K9은 1명이면 됩니다.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인력 효율성까지 고려한 설계였던 거죠. 포탄 장전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자동 장전기가 달려있어서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6발이면 10분에 60발입니다. 54문이 동시에 쏘면 김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분에 3240발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개 여단이 10분에 3240발, 61개 여단이면 10분에 19만 7,640발. 전국의 K9이 동시에 발사하면 얼마나 됩니까? 10분에 약 20만 발입니다. 하루면 280만 발이 넘죠. 280만 발. 제가 사흘 동안 봤던 탄약고들이 하루면 텅 빌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임계점 도달이라는 보고서의 의미를요. 한국이 탄약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강해서 아무리 많은 탄약을 쌓아놔도 금방 소진될 수 있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점심 후 우리는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을 참관한다고 했어요. K9 12문이 일렬로 배치됐습니다. 목표는 15km 떨어진 산악지대였죠. 사격 준비!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자주포들이 일제히 포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동 조준 시스템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사! 굉음이 터졌습니다. 12문이 동시에 불을 뿜었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귀를 막았지만 소리가 온몸을 관통했죠. 포탄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휘익 하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15초 후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목표 지점에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재장전 완료. 2차 발사 준비.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10초도 안 돼서 재장전이 끝났어요. 다시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굉음, 세 번째 굉음. 5분 동안 6번의 일제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너 대령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박사님, 저거 보세요. 저 속도 미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군 팔라딘 자주포는 분당 4발이 한 개예요. 그런데 K9은 실제로 분당 6발을 쏘고 있었습니다. 사격이 끝나고 목표 지점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산비탈 전체가 폭격을 당한 것처럼 변해 있었어요. 5분 동안 360발의 포탄이 쏟아진 결과였죠. 김준장이 설명했습니다. 전시에는 이런 여단들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합니다. 적의 주요 시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죠. 저는 상상했습니다. 60여 개 여단이 동시에 이런 화력을 퍼부으면 어떻게 될까? 지형이 바뀔 겁니다. 저녁에 부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젊은 포병들과 함께 앉았어요. 한 병장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미국 포병도 저만큼 빠릅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미군은 K9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더 강한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화력 투사 속도로만 보면 한국 포병이 세계 최강입니다. 병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포방부니까요. 포방부, 그 단어가 이제는 이해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포병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요. 식사 후 김준장이 저를 작전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었고 빨간색 점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저 점들이 뭡니까? 북한의 장사정포 위치입니다. 우리는 저 모든 걸 추적하고 있죠. 전부요? 네, 유사시 30분 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40분. 저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화력이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김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한국은 왜 이 능력을 숨겨왔습니까? 김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숨긴 게 아닙니다. 그냥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요?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우리 능력을 정확히 알면 전쟁을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막연히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숨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요. 그럼 미국에게도 전부 보여주지 않은 건가요? 필요할 때만 보여줍니다. 오늘 박사님께 보여드린 것처럼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들의 윤곽이 보였어요. 저 산 속에 얼마나 많은 힘이 숨겨져 있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군 화력평가 보고서 2차 수정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 투사 능력을 보유. 탄약 소진율이 높은 이유는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화력 능력 때문. 기존 평가 전면 재검토 필요. 닷새째 되는 날 김대령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군수사령부 본부로 모시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대전에 있는 군수사령부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건물 안에 최첨단 통제실이 있었어요. 군수수사령관인 이 중장이 직접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이덴 박사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죠. 통제실에 들어가니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수많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 점들이 뭡니까? 우리 군의 모든 탄약고와 포병 부대 위치입니다.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죠. 이 중장이 키보드를 조작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각 탄약고의 재고량이 숫자로 표시됐어요. 우리는 모든 탄약의 위치와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어느 부대에 얼마나 필요한지도 즉시 계산하죠. 이게 자동으로 됩니까? 네. 인공지능 시스템이 관리합니다. 전시에 어느 부대가 탄약이 부족하면 가장 가까운 탄약고에서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군도 이런 시스템은 없었어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중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분산 저장입니다. 탄약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전국에 흩어놓죠. 화면에 40여 개의 빨간 점이 표시됐습니다. 저게 주요 지하 탄약고들입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죠. 40개요? 네, 대형 시설만 그 정도고 소형 시설까지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제가 본 오메가 3호 같은 시설이 40개라면 대략 9,600만 발. 아니 잠깐, 9,600만 발? 중장님, 그럼 한국군 전체 비축량이? 이 중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밀이지만 박사님께서 추정하신 숫자가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제 추정이 맞다면 한국은 360만 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장님, 그 정도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포탄을 보유하고 있죠. 어쩌면 미국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보다요? 미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예요.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에 집중돼 있죠. 밀도로 치면 우리가 압도적입니다. 코노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장님, 왜 이렇게 많이 쌓아두십니까? 이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이 중장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대령님, 여기를 보세요. 북한에는 장사정포 8,000문이 있습니다. 서울이 사거리 안에 들어가죠. 전쟁이 나면 첫날에 수만 발이 서울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합니다. 첫날에 북한의 포병을 무력화시켜야 해요. 그러려면 압도적인 화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엄청난 화력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었던 거죠.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겁니다. 길어지면 피해가 커지니까요. 그래서 초반에 모든 화력을 쏟아붓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장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이건 전실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첫 3일 동안 100만 발 이상을 소모할 계획입니다. 3일을 100만 발이요? 네, 그래야 북한의 장사정포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임계점 도달이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를요. 한국이 탄약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쟁 계획 자체가 엄청난 소모를 전제로 한 거였죠. 1,160만 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중장님, 그럼 한국은 계속 탄약을 늘릴 계획입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매년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요. 목표는 500만 발입니다. 500만 달. 저는 그 숫자가 주는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점심은 군수사령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이 중장과 함께 앉았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고민이십니까? 탄약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면 유지비가 엄청납니다.
온도 관리, 습도 관리, 정기 점검에 매년 수천억 원이 들어가죠. 그럼 왜 계속 늘리십니까? 이 중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탄약이 부족해서 전쟁에 치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저는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죠. 오후에는 배송 시스템을 설명받았습니다. 한국군은 20분 배송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느 부대에서 탄약을 요청하면 가장 가까운 탄약고에서 20분 내에 출고합니다. 컴퓨터가 최적 경로를 계산하죠. 20분이요? 네, 평균입니다. 빠르면 10분도 가능해요. 저는 미군과 비교했습니다. 미군은 중앙 창고에서 관리해서 배송에 며칠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분산 저장 덕분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 탄약고가 있으니까요. 저는 지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국토가 장점이 된 거였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내 문서였어요. 한국군 군수체계 종합평가. 결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탄약 관리 시스템을 보유. 분산 저장, 실시간 추적, 자동화 배송이 완벽하게 통합됨. 미군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음.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8년간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미군 시스템이 사실은 구식이었던 거죠. 한국은 지형적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작은 국토, 많은 산, 밀집된 인구, 이 모든 게 완벽한 군수체계를 만드는 조건이 됐어요. 창밖을 보니 대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모든 시스템을 40년 넘게 조용히 만들어 왔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고요. 그냥 묵묵히 준비했죠. 그게 가장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능력을 숨기는 겸손함이요. 일주일째 되는 날, 김대령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어제 군수사령부에서 시스템을 보셨으니 오늘은 실제 운용을 보시죠. 실제 운용이요? 네. 포천에 있는 훈련장에서 대규모 화력 시연이 있습니다. 30개 여단이 참가하죠. 30개 여단. 저는 계산했습니다. 여단당 54문이니까 1620문의 K9이 동시에 훈련한다는 뜻이었어요. 훈련장에 도착하니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킬로미터에 걸쳐 자주포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관측소로 올라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전체 전경이 보였죠. 1420. 문의 포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적의 집결지를 타격하는 겁니다. 목표는 30km 떨어진 산악지대죠. 훈련 총감독인 박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준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명령이 떨어지고 5분 내에 모든 포가 발사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5분. 미군 기준으로는 15분은 걸리는 일이었어요. 오후 2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전포대 발사 준비. 명령이 무전으로 전달됐습니다. 1620문의 자주포가 일제히 움직였어요. 포신이 들어 올려지고 방향이 조정됐습니다. 4분 30초. 모든 포가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1차 사격 개시! 굉음이 터졌습니다. 1120문이 동시에 불을 뿜었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린 정도가 아니었어요. 관측소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유리창이 떨렸고 바닥이 출렁거렸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귀마개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소리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하늘이 번쩍였습니다. 일전 나백 20발의 포탄이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을 덮었습니다. 30초 후 목표 지점에서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30km 떨어진 곳인데도 폭발 섬광이 보였어요. 재장전 완료. 2차 사격. 10초 만에 재장전이 끝났습니다. 다시 발사 명령이 떨어졌죠. 두 번째 굉음. 땅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코너 대령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박사님,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재앙이었죠. 5분 동안 6차례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9,720발의 포탄이 목표를 강타했어요. 사격이 끝나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귀가 윙윙 울렸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이건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화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사님, 오늘은 30개 여단만 참가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61개 여단이 있습니다. 전시에는 오늘의 2배 화력이 나옵니다. 2배. 저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은 야전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장교들과 함께 앉았어요. 한 중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훈련이 과한 것 같습니까? 과하다기보다는 압도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비슷한 수준으로는 안 돼요. 저는 그 말이 한국군의 철학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등한 게 아니라 압도적이어야 한다는 것. 오후에는 목표 지점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헬기를 타고 30km를 날아갔어요. 내려와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산 전체가 폭격을 당한 것처럼 변해 있었어요. 나무는 모두 쓰러졌고 땅은 크레이터로 뒤덮였습니다. 5분 동안 이렇게 됐습니까? 네, 9,720발의 위력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이게 적의 부대였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헬기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군의 K9 3,300문이 전부 동원되면 어떻게 될까? 계산했습니다. 5분에 19,800발, 1시간이면 23만 7,600발, 하루면 570만 발, 970만 발. 한국이 비축한 360만 발로는 하루도 못 버티는 양이었어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계속 탄약을 늘리는지, 왜 500만 발을 목표로 하는지. 한국의 전쟁 계획은 단 며칠 만에 승부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탄약이 필요했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9 자주포 화력평가. 결론. 한국군 포병은 세계 최강. 화력 투사 속도, 정확도, 생존성 모든 면에서 미군을 능가. 단 몇 시간 만에 전선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보유.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서울의 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어떤 힘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요.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빨리, 가장 압도적으로 끝낼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게 한국이 지난 70년간 쌓아온 힘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하이덴 박사, 보고서 다 봤습니다. 솔직히 믿기지가 않네요. 장군님, 저도 직접 보기 전까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어쩌면 육상 화력만으로는 미국보다 강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군의 목소리가 들렸죠. 박사님, 계속 조사하십시오. 우리는 한국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28년 경력이 이 일주일 동안 완전히 뒤집혔다고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틀렸다는 걸 깨닫는 것도 배움이니까요. 열흘째 되는 날,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군사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날 아침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탄약 생산 공장을 방문하시겠습니까? 생산 공장이요? 네. 포천에 있는 한화 방산 공장입니다. 여객 55mm 포탄을 생산하는 곳이죠. 공장에 도착하니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장 20배는 될 것 같은 부지에 여러 건물이 늘어서 있었어요. 공장장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루 1,500발의 포탄을 생산합니다. 하루에 1,500발이요? 네, 연간 54만 발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도 이 정도 생산 속도를 내는 공장은 많지 않았거든요. 생산 라인을 들어봤습니다. 자동화가 놀라웠어요. 로봇 팔들이 포탄 케이스를 옮기고 화약을 충전하고 품질을 검사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3교대로 운영합니다. 원시에는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 있죠. 3배요? 그럼 하루 4,500발? 네. 시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력만 투입하면 됩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공장이 몇 개나 있을까? 김대령에게 물었어요. 대형 공장이 3개 있습니다. 중소형까지 합치면 7개죠. 3개 공장이 전시체제로 돌아가면 하루 13,500발, 한 달이면 40만 발이 넘었어요. 그럼 한국은 탄약을 계속 늘릴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우리의 생산 능력은 소모 능력보다 낮지만 평시에 계속 쌓아두면 됩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평시에 비축하고 전시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 점심은 공장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공장장과 함께 앉았어요. 박사님,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많이 수출했다는 거 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우리가 비축량을 줄이면서까지 수출한다고 비판했죠. 그랬나요? 공장장이 웃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수출하면서도 비축량을 늘렸어요. 어떻게요?
생산량이 소모량보다 많으니까요. 우크라이나에 50만 발을 수출하면서도 우리는 80만 발을 생산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비축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공장을 늘렸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하루 1000발이 한계였는데 지금은 1500발이죠. 오후에는 품질 관리 시설을 봤습니다. 엄청난 테스트를 거치더군요. 모든 포탄은 3단계 검사를 거칩니다. 무게, 화약량, 정밀도를 전부 체크하죠. 결합경률이 얼마나 됩니까? 2% 미만입니다. 우리 포탄은 나토 기준을 충족하죠. 저는 한국 포탄의 품질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공장을 나오면서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앞으로 생산량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5년 내에 하루 2000발 체제로 갑니다. 왜 계속 늘리십니까? 수요가 있으니까요. 미국, 폴란드, 에스토니아가 모두 우리 포탄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수요도 늘고 있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한국 포탄 생산 능력 연간 197만 발 이상, 전시 체제 시 590만 발 가능, 품질은 나토 기준 충족, 생산 능력 지속 확대 중.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탄약 부족이라는 보고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요. 한국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계 3위 안에 드는 탄약 생산국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워싱턴의 분석관 5명이 참석했어요. 하이덴 박사, 보고서 다 봤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네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그럼 한국이 360만 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확실합니다. 한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은 이걸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한국은 적에게 정확한 능력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숨긴 겁니까? 숨긴 게 아니라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은 필요할 때만 보여줍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 아래에 얼마나 많은 준비가 숨어 있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내 최종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한국군 활용능력 재평가, 우리가 몰랐던 동맹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서론을 쓰면서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존 평가가 완전히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파격적이었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축량, 생산 능력, 운용 시스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지난 열흘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들을요. 지하 요새, 3300문의 자주포, 실시간 추적 시스템, 자동화 공장, 하나하나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준비하는 모습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걸요. 10하루째 되는 날, 김대령이 특별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장소입니다. 어디인가요? 판문점 근처입니다. 비무장지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차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경계가 삼엄해졌어요. 군용 차량들이 많이 보였고 헌병들의 검문이 잦아졌습니다. 도라산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북한 땅이 보였어요. 멀리 개성공단이 희미하게 보였죠. 김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저기가 북한입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아깝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많았고 나무들이 무성했어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산 뒤에 수천 문의 장사종포가 숨어 있다는 걸요. 박사님,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50km쯤? 정확히는 48km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아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가까운 거였어요. 북한은 8,000문의 장사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첫 시간에 수만 발을 서울에 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막습니까? 김대령이 뒤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산들 보이십니까? 저는 돌아봤습니다. 여러 산들이 연결돼 있었어요. 저 산 속에 우리 자주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5분 내에 발사 준비를 마치죠. 5분요? 네, 북한보다 먼저 쏘는 겁니다. 선제 타격으로 그들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죠. 저는 한국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선제 공격이었어요. 박사님, 이게 우리가 K9 3300문을 배치한 이유입니다. 숫자로 압도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군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비밀 장소라고 했어요. 지하 벙커였습니다. 벙커 안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어요. 북한 전역의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빨간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북한의 모든 군사시설입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추적하죠. 저는 놀랐습니다. 8,000개가 넘는 점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전쟁이 나면 우리는 첫 3시간 내에 저 모든 시설을 타격합니다. 3시간에요? 네. 100만 발 이상을 쏟아붓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엄청난 탄약 비축이 왜 필요한지를요. 점심은 군부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젊은 병사들과 함께 앉았어요. 한 병장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미국에서 보시기에 우리 준비가 충분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입니다. 병장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그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병사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지휘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컴퓨터로 전쟁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거였죠. 시나리오 1. 북한의 전면 공격. 우리의 대응은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북한군이 남하하고 한국군이 대응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3일 만에 북한군의 주요 전력이 무력화됐어요. 이게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까? 지휘관이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매년 이런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립니다. 결과는 항상 비슷해요. 왜 3일입니까? 우리의 화력이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시나리오도 봤습니다. 시나리오 2, 3, 4. 모두 비슷한 결과였어요. 박사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이 나면 빨리 끝내야 하거든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방어가 아니라 신속한 종결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김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김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기에 안심합니다. 준비가 두려움을 없앤다는 뜻인가요? 네, 우리는 70년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준비가 자신감을 만든다는 것.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추가했죠. 한국의 전략 선제 타격을 통한 신속한 전쟁 종결, 엄청난 화력으로 초반의 적의 주요 전력을 무력화, 이를 위해 360만 발 이상의 포탄 비축.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평화로운 도시를 지키기 위해 한국은 70년간 준비해왔다고요. 그리고 그 준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하이덴 박사, 최종 보고서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이틀 후면 완성됩니다. 좋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보시겠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미국의 한국 인식을 바꿀 거라고요. 2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김대령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거든요.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2주 동안 많은 걸 보셨죠? 네, 제 인생을 바꾼 2주였습니다. 김대령이 웃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감사하네요. 우리는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오가는 평범한 카페였어요. 대령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은 왜 이 모든 능력을 숨겨왔습니까? 동맹국인 우리에게도요. 김대령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대답했습니다. 숨긴 게 아닙니다. 그냥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필요가 없었습니까?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정확한 능력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 위험한 무기를 개발하려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강하다는 인상을요. 전략적 모호성이군요. 네, 박사님. 우리는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보여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미국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이 우리의 능력을 알고 어떻게 반응할지요? 놀랄지, 두려워할지, 아니면 존중할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놀랬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김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가 원한 반응이거든요. 우리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역사, 전쟁의 상처, 그리고 평화를 향한 열망에 대해서요. 박사님,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고통을 잊지 못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당하지 않으려면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했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것, 그게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후에는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최종 브리핑을 받기 위해서였죠. 국방부 차관이 직접 나왔습니다. 하이덴 박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설을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차관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보여드리면서 즐거웠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제 보고서는 매우 긍정적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차관이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능력을 보고하실 때 너무 자세히 쓰지는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알면 되지. 전 세계가 알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밀로 유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문서였어요.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본 보고서는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한국군의 실제 능력이 공개되면 동북아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모든 걸 담았습니다. 지하 요새, 자주포 화력, 생산 능력, 실시간 추적 시스템. 하지만 구체적인 위치나 정확한 숫자는 빼놨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을 존중했어요. 언론 부근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재평가해야 하며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없이 인도태평양 전략은 불가능합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저는 이 도시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2주 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요. 이 평화로운 도시 아래 얼마나 많은 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지혜롭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오세요. 꼭 그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더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아직 다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놀라면서도 납득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비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공항에서 김대령과 악수했습니다. 대령님, 2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박사님. 미국에 가서 잘 전해주세요. 한국은 믿을 만한 동맹이라고요. 꼭 그러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보니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8년간 군수 분석을 했지만 이번만큼 많이 배운 적은 없었다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이미 고위급에 배포됐더군요. 다음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이 모두 모였어요.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 제 보고서를 읽은 듯 했어요.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이든 박사, 이 보고서 내용이 전부 사실입니까? 네, 장관님.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46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네, 최소한 그 정도입니다.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데이터는 불완전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 K9 자주포가 우리 팔라딘보다 우수하다는 게 사실입니까? 화력 투사 속도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분당 6발 대 4발이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군이 다른 나라 무기에 뒤진다는 게 충격이었던 거죠.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니까요. 하지만 장관님, 왜 한국은 이걸 우리에게 숨겼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숨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네. 적에게 정확한 능력을 알리지 않는 겁니다. 북한이 한국의 정확한 화력을 안다면 더 위험한 무기를 개발하려 할 테니까요.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전략입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제 보고서의 모든 부분이 검토됐어요. 마지막에 국방장관이 결론은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특히 분산 저장 시스템과 자동화 기술은 우리가 도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보고서가 정책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회의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하이덴 박사, 훌륭한 조사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했습니다. 전 그냥 본 걸 보고한 것뿐입니다. 놀라운 건 한국이죠.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기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요. 여보,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그래요? 어떤 점이요? 그들은 70년간 조용히 준비했어요. 자랑하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고요. 그게 인상적이었구나. 네, 미국이라면 진작 자랑했을 텐데 한국은 필요할 때만 보여줬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도 겸손을 배운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웠어요. 능력은 있지만 겸손한 것, 그게 진짜 힘이더군요. 다음 주 저는 의회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였어요. 상원 의원들 앞에서 저는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우리가 한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효율성, 자동화, 분산 시스템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말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포병 화력과 탄약 관리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브리핑 후 여러 의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다시 보게 되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 국방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김대령이 보낸 거였어요. 박사님, 보고서 덕분에 한미 협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방문하시면 더 많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열린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한국은 저에게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국방부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왔어요. 함께 온 사람들은 육군 참모차장, 포병 담당 장군, 군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총 8명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김대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대령님. 이번 방문은 공식적이었습니다. 한미 군수협력 강화 회의였거든요. 첫날, 우리는 국방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양국 고위장성들이 모였어요. 한국 군수사령관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탄약 표준화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양국이 같은 규격의 포탄을 쓰면 상호 운용성이 높아지죠. 미국 측 장군이 동의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하면 우리도 이득입니다. 또한 우리의 분산 저장 시스템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미군도 도입하면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양국 모두 협력을 원했거든요. 저는 회의 중간에 발표했습니다. 제 조사 결과 한국의 시스템은 미군이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화와 실시간 추적 기술은 우리가 도입해야 합니다. 회의 후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오후에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비밀 시설인가요? 김대령이 웃었습니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특별하죠. 우리는 충청도의 한 산악지대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민간인 출입 절대 금지 구역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오메가 1호 시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탄약고죠. 오메가 1호. 저는 전에 봤던 오메가 3호를 떠올렸습니다. 그것도 엄청났는데 1호는 얼마나 클까요? 입구로 들어가자 끝없는 터널이 이어졌습니다. 전동 카트를 타고 20분을 들어갔어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오메가 3호보다 훨씬 컸어요. 천장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설은 한국군 최대 규모입니다. 총 24개 구역으로 나뉘고 용량은 400만 발입니다. 400만 발. 한 시설에 400만 발이라고요? 미국 측 장군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김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설은 1975년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40년이 걸렸습니다. 산 전체를 파낸 거죠. 우리는 1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각 구역마다 다른 종류의 탄약이 보관돼 있었어요. 약 55mm 포탄뿐 아니라 미사일, 로켓탄, 유도무기까지 모두 있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또 있습니까? 김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메가급 시설이 참개 있습니다. 참개. 그럼 한국은 1200만 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제 이전 보고서를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미국 측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육군 참모차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재평가해야 합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중급 동맹국이 아닙니다. 최상급 군사 강국입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육상 화력에서는 세계 최강일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미국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체 군사력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포병과 탄약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특정 분야에서 빚은다는 게 충격이었던 거죠. 하지만 참모차장이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이 강하면 우리 동맹도 강해지는 거니까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K9 자주포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현대로템 공장이었어요. 생산 라인을 보면서 미국 측 장군들이 감탄했습니다. 자동화가 완벽하네요. 우리는 연간 100대를 생산합니다. 전시에는 200대까지 가능하죠.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폴란드에는 이미 수출했죠. 가격은 얼마입니까? 배당 약 300만 달러입니다. 미국 팔라딘보다 저렴했습니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니 경쟁력이 있었죠. 점심은 공장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K9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모델은 사거리가 50km까지 늘어날 겁니다. 50km요? 네, 로켓 추진 포탄을 쓰면 가능합니다. 미국 측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재방문 보고서. 결론. 한국의 군사력은 이전 평가보다 훨씬 강력함. 탄약 비축량은 최소 360만 발 이상이며 대형 시설 체계를 포함하면 1200만 발 이상 가능. 생산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한 강국이라고요. 자랑하지 않지만 실력은 확실한 나라요. 그게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방문 사흘째 되는 날, 김대령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밤 특별한 훈련이 있습니다. 야간 화력 시연이죠? 야간 시연이요? 네, 실전과 가장 비슷한 조건입니다. 보고 싶으시면 모시겠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도 모두 함께 가기로 했어요. 저녁 9시, 우리는 포천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훈련장은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관측소에 올라가니 아래쪽에 자주포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불빛은 거의 없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오늘은 48개 여단이 참가합니다. 총 2592문의 K9이죠. 2592문.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야간 훈련의 목적은 실전 대응력 확인입니다. 북한이 야간에 공격할 경우를 대비한 거죠. 오후 9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전 부대 야간 전투 준비. 명령이 떨어지자 자주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만 보였어요. 5분 후 발사 준비 완료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1차 사격 개시! 순간 밤하늘이 번쩍였습니다. 2592문이 동시에 불을 뿜은 거죠. 굉음이 터졌습니다. 낮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땅이 흔들렸고 건물이 떨렸습니다.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2592발의 포탄이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빛의 선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30초 후 목표 지점에서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40km 떨어진 곳인데도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재장전 완료. 2차 사격. 10초 만에 다시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또 한 번 하늘이 환해졌어요. 3차, 4차, 5차 발사가 계속됐습니다.
밤하늘이 계속 번쩍했죠. 미국 측 장군 한 명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박사님, 이건 미쳤어요. 세상에 이런 화력은 없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야간의 화력 시연은 낮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15분 동안 사격이 계속됐습니다. 총 6차례. 15,552발의 포탄이 목표를 강타했어요. 사격이 끝나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미국 측 육군 참모차장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화력입니다. 그것도 야간에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간 전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야간에 기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는 목표 지점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새벽 10시쯤 헬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도착해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40km 떨어진 산악지대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어요. 불이 여기저기서 타고 있었고 나무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땅은 크레이터로 뒤덮였죠. 15분 동안 이렇게 됐습니까? 네, 15,552발의 위력입니다. 한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게 적의 부대였다면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화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새벽 3시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국 측 대표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걸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모두 고민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야간 화력은 세계 최강이라고요. 그럼 미국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말입니까?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포병 화력에서는 한국이 우위입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아침이 되자 우리는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측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미국 측이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야간 전투 기술을 우리와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를 미군이 구매하는 것도 검토하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수출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양국 모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어요. 점심 후 저는 김대령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령님, 어젯밤 시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하지만 대령님, 저는 궁금합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강해야 했습니까? 김대령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전쟁의 상처가 아직 생생하니까요. 그래서 70년간 준비한 거군요. 네, 우리는 절대 다시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의 강함 뒤에는 아픔이 있었던 거죠. 박사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미국이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싸울 준비는 돼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대령님.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야간 화력 시연 보고. 결론. 한국군의 야간 전투 능력은 세계 최고. 2592문의 자주포가 15분에 15,552발을 정확하게 목표에 투사. 이런 능력을 가진 군대는 세계에 없음.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가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를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최종 종합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군 화력 능력 최종평가 세계 최강 포병의 진실이었어요.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장관, 합참의장,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군은 육상 화력에서 세계 최강입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미국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체 군사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병과 탄약 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앞섭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첫째, 비축량입니다. 한국은 최소 360만 발. 어쩌면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죠. 둘째, 화력 투사 속도입니다. K9은 분당 6발을 쏩니다. 우리 팔라딘은 4발이죠. 셋째, 관리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실시간 추적과 자동화 배송은 우리보다 10년 앞섰습니다. 합참 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뒤처진 겁니까?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죠?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한국이 강하면 우리 동맹도 강해지는 거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 제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기술을 적극 도입하십시오. 특히 분산 저장 시스템과 자동화 기술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둘째, K9 자주포 구매를 검토하십시오. 먹는 거 좋고 가격도 우리 팔라딘보다 저렴합니다. 셋째, 한미 군수협력을 강화하십시오. 탄약 표준화를 추진하면 상호 운용성이 높아집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장관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덴 박사의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군수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K9 자주포 100대 구매를 검토 중이며 한국의 탄약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무기를 대량 구매한다는 게 이례적이었거든요. 어떤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박사님, 미국이 한국 무기를 사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좋은 무기는 어디서 만들든 사용해야죠. 한국의 K9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 미국 무기가 뒤처진다는 뜻입니까?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우고 개선할 겁니다. 인터뷰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판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지했어요. 한 군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겸손하게 배우는 모습이 오히려 강점이다. 한국으로부터 배워서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첫 K9 자주포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위한 10배였어요. 저는 시연회에 참석했습니다.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였죠. 미군 포병들이 K9을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한 중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거 정말 좋네요. 우리 팔라딘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기술이니까요. 시연이 끝나고 육군 참모총장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K9 200대를 추가로 구매하겠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실제 정책을 바꿨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김 대령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령님, 미군이 K9을 정식으로 도입합니다.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인정받았습니다. 다음날 답장이 왔습니다. 박사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군과 협력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언제든 다시 방문하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고요. 미국이 세계 최강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특정 분야에서 앞설 수 있다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게 진짜 강함이라고요. 얼마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개인적인 방문이었어요. 김대령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김대령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대령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료이자 친구였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대령님이 추천해 주세요. 김대령이 웃었습니다. 그럼 특별한 곳으로 가죠. 우리는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박물관이었어요. 전시실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 전쟁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사진들, 유물들, 증언들. 박사님, 여기 보세요. 김대령이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1950년대 사진이었죠. 이게 70년 전 우리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군요. 네, 우리는 폐허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다른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현대 한국군의 무기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K9 자주포 모형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웠어요. 이 자주포가 이제 미군도 사용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랑스럽죠. 점심은 전쟁기념관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한정식이었어요. 박사님, 1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바빴습니다. 한국 보고서 때문에 유명해졌거든요. 좋은 의미에서요? 네, 제 보고서가 미국의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김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대령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승진했습니다. 이제 준장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오후에는 청와대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박사님, 이 평화가 쉽게 온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70년간 준비하고 경계하고 훈련했죠. 그래서 지금의 평화가 있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박사님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존경합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강 포병을 만든 나라. 겸손하지만 강한 나라.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박사님, 내년에 또 오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특별한 나라가 됐어요. 그럼 다음엔 더 많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도 더 있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하니까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불과 얼마 전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지금은 존경한다. 한국은 내게 겸손을 가르쳐줬다. 능력은 있지만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힘이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를요. 그리고 저는 지켜볼 겁니다. 한국의 친구로서요. 저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30년을 일한 거죠. 은퇴 기념 세미나에서 저는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28년간 군수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배운 건 한국 방문 2주였습니다. 청중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겸손을 가르쳐줬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과시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걸요. 또한 준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조용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최강 포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배웠습니다. 한국은 작은 국토를 장점으로 바꿨어요. 산을 탄약고로, 밀집된 인구를 효율성으로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은퇴식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은퇴 축하해요. 고마워요. 이제 뭐 할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볼까 해요. 이번엔 관광객으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정말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아내와 함께였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김준장이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는 준장이 됐거든요. 박사님, 은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장님. 이번엔 관광으로 오셨다고요? 네, 군사시설 말고 한국 문화를 보고 싶어요. 김 준장이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안내하죠. 우리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를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여보, 한국 정말 멋진 나라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 왔을 땐 몰랐어요. 저녁에는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 준장과 함께였죠. 박사님, 은퇴하시니 어떠세요? 홀가분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한국은 제게 특별한 나라가 됐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나라니까요. 김 준장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마지막 날, 저는 용산 전쟁기념관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년 전에도 왔던 곳이죠. 전시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 전쟁의 아픔, 재건의 노력, 그리고 지금의 평화,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여보, 이 나라 대단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 빌딩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 뒤에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는지를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줬다고요. 겸손, 준비,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요. 은퇴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각국 정부에 군수 자문을 해주는 일이죠. 어느 날 폴란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이덴 박사님, 저희가 한국에서 K9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만났어요. 박사님, 한국 무기가 정말 좋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고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럼 추천하시는 겁니까? 강력히 추천합니다. K9은 세계 최고 자주포입니다. 폴란드는 결국 K9 600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었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조언이 한국에 도움이 되시니까요. 그해 가을, 저는 워싱턴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북방대학교였어요. 여러분, 제가 30년간 배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십시오. 좋은 건 어디서 오든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동맹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한국처럼 믿을 만한 동맹은 드뭅니다. 방연 후 한 생도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그렇게 강한데 왜 세계가 몰랐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필요할 때만 보여줬죠. 그게 한국의 전략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숨긴 능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가르쳐준 것들이었어요. 매일 조금씩 썼습니다. 제 경험, 깨달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존경을요. 6개월 후 책이 완성됐습니다. 출판사에 보냈고 출간됐어요.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죠. 한 평론가가 썼습니다. 하이덴 박사의 책은 미국 중심주의를 깨는 혁신적인 저작이다. 한국의 진짜 능력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제 메시지가 전달됐으니까요. 어느 봄날 김준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사님, 책 잘 읽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장님, 감사할 건 제가 해야 합니다.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한국이 가르쳐준 것들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고요. 한국은 제게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과시가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진짜 지혜는 자랑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을. 한국은 그 모든 걸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윌리엄 하이덴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요. 폐허에서 일어나 70년 만에 세계 최강의 포병력을 만든 나라. 자랑하지 않지만 묵묵히 준비해온 나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하이덴 박사는 28년 경력의 전문가였지만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요. 이게 진짜 전문가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그 겸손함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가장 위대한 미덕입니다. 여러분 세배가 유고낸 이 나라를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